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TV 서울책보고에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여행, 저는 진행을 맡은 서평가 남종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저희 서울책보고는 한창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한다고 정신이 없고 예쁘고 바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1년 한 해의 마무리,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잖아요. 잘 짓고 계신가요? 오늘 또 1시간 동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 좀 죄송한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터넷 송출에 문제가 생겨서 6시 정각에 4시 정각에 라이브를 하기로 했었던 것을 라이브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녹화로 지금 30분 후에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좀 양해 부탁드리고 댓글 이벤트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저희가 항상 오픈할 때 책 속의 명구절 나누면서 오프닝 퀴즈 드리고 있죠. 오늘 책 속 한 구절 퀴즈 여는 말, 오늘의 한마디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책을 또 소개할 수 있게 됐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1997년에 열림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류시화이죠. 예. 류시화 작가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에서 오프닝 멘트 한 마디 찾아봤습니다. 류시화 작가는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등으로 유명하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이 책은 류시화 작가가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의 여행기가 수록된 책인데요. 왜 우리가 인도 사람들 하면 야 말도 안 되는 거 우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현자들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의 10년간의 어떤 인도 사람들과 나눴었던 어떻게 보면 철학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론을 전해주는 그런 현자들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기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보이지 않는 밧줄로 스스로를 묶고 있지. 그러면서 한편으론 자유를 찾는 거야. 그대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게. 그대를 구속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대 자신이야. 먼저 그대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어. 이 체험한 감동들, 뭐 일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규율이나 이런 질서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삶의 어떤 고락을 느끼고 있는 인도 사람들의 어떤 해탈한 경지에 이른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늘 호수로 여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요, 실시간 댓글창에 안내되는 메일 주소로 정답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댓글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서울 인문 역사 기행,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 두 번째 책 저희가 최연 작가의 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은 서울학교, 간도학교, 고을학교 등을 이끌면서 인문 여행을 새로운 장르로, 새로운 이정표로 쓰고 계신 최연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1차의 책은, 첫 번째 책은 삼청동, 그리고 쌍계동, 청학동 등을 다녔고, 두 번째 책은요, 도성을 다닙니다. 예, 서울 이야기가 있는 책 서울길 2를 저희가 댓글 이벤트로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이 책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멀리서 이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인데요. 그때 그 시절, 오늘 처음에 얘기 나누실 일상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일상, 여러분의 일상 기록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초대할 이 작가님은 꼿꼿하고 강인한 제주 할머니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받아 적고 귀한 구술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술생애사 작가님이십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신 귀한 작가님 정신지 작가님 모시고 잠시 후 그때 그 시절 일상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때 그 시절 그 일상 이야기, 오늘 정신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잘 정신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정신지 작가님, 제주도 방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주도 사투리로 인사해 주세요. 그럼 제가 딱 오면 예. 혼자 없어예를 먼저 해주세요. 네, 혼자 없어요 많이 봤어요. 그 면세점에 써 있잖아요. 혼자 없어요. 혼자 없어요. 네. 자, 정신지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혼자 없어요.
아이고 제주도에서 왔다. 잘들 지내셨수가. 어. 정신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 삼다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정신지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아, 멀리서 오셨어요. 아, 정말 덕분에 네. 서울 구경을 아주 서울 제대로 구경. 하고 지금 이렇게 책이 많은 곳에서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로요. 영광입니다. 예, 저희도 바쁘신 정신지 작가님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시간 아유, 내주셔서 아유, 감사해요. 소개를 보니까 제주 할망 전문 인터뷰 작가라고 합니다. 좀 길죠? 지역 연구학자, 방송 리포터, KBS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저 되게 그 제주도 분들이 정말 삼촌들이라고 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유. 인터뷰 신데 칼럼니스트 등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셨고 활동가 수식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 짧게 자기 소개를 하자면 네. 제주도 사람이고요. 네. 2012년에 이제 제주도에 다시 돌아와서 제 고향인 제주도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한 9년째 네. 할머니들만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할망은 희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로 쉽게 제주 할머니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지금 5년째 방금 말씀하신 제주 KBS에 저도 제가 왜 텔레비에 아직 나온지 모르겠지만 매주 지역 방송을 통해서 네. 삼촌들이라 하면 이제 할망, 하르방 어르신을 제주도에서는 삼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삼촌. 이웃 삼촌 그런 뜻에서 어르신을 삼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삼촌들을 만나는 일을 지금 이제 5년째 하다가 보니 어르신들이 저를 이제 조잘조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셔가지고 조잘조잘. 아이고 조잘조잘 왔구나. 어제도 시장에 갔더니 제 목소리 웃음소리만 듣고도 쟤 조잘조잘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 수식어를 가장 이제 좋아하고요. 예, 아버지는 조잘조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할머니를 전문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건가요? 아니요. 아, 태어나신 건 아니고 메이드 인 서울. 메이드인지 모르죠. 부모님이 아니다. 어디서 만 그거 조잘조잘 왔자. 6살 때 아, 6살 때 제주로 이민을 가서 아, 이민을 가서. 네, 이민을 가서 이제 삼다수로 자라난 몸이 삼다삐 자라난 몸입니다. 우리 정신희 작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아유, 그런 말씀. 네. 이 일본에서도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고 또 이제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전에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할머니들의 인생 그것도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세다고 얘기하는 그 실례의 말씀이지만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제주도의 할머니들의 말씀을 좀 전해 듣는데 제주도는 우리 신지 작가에게 어떤 곳인가요? 제주도는 저한테는 제주 이제 곶자왈이라고 아시죠? 네, 곶자왈 유명하죠. 곶자왈에 가면은 이제 숨골이라는 게 있어요. 숨골. 제주도가 화산 지형으로 되다 보니 밑이 구멍으로 이렇게 긴 화산의 구멍 터널이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바람도 불어오고 물도 나오고 그러는 이제 숨통 같은 그런 걸 숨골이라고 해서 네. 거기 이제 비가 갑자기 오면은 물이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추운 겨울에도 거기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저에게는 신비로운 그런 지형적인 어떤 단어 같은데 이제 저에게 제주도도 약간 숨골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되게 반항아이던 시절에 네. 수능 시험도 거부하고 자기 잘났다고 난 이런 곳에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제주를 떠나겠어. 우리나라를 떠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연히 건방지게 네. 그때 정말 반성은 많이 하고 있지만 후회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네. 우연히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학에서 지역 연구학이라는 거를 한 12년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웠는데요. 네. 그게 이제 문화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여러 가지를 연구했었고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이 제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필드워크라고 하죠. 그런 걸 하면서 계속 학업을 하다가 20대 그 청춘 모두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그 뭐라 그러죠? 좌절, 시련과 기타 등등. 네. 그래서 제주에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어쩌다가 정말 운명처럼 이렇게 툭 떨어져서 30대 초반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수많은 슬픔과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났던 여러 전쟁
제주 4.3, 한국 전쟁, 뭐 일제 강점기를 그냥 비극 3종 세트처럼 겪어오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신을 좀 차렸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책으로도 계속 썼고 이제 방송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계속 되고 있어요. 조잘조잘 계속 합니다. 네네네. 자판기네요. 이거 조절조절 팅 누르면 탁 나오고. 끊어주셔야 해요. 예, 그 신지 작가에게 숨골이 되어준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큰 현대사의 3종 세트를 할머니들이 탁탁탁 겪어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신지 작가에게 그 할머니들은 어떤 또 존재일까요? 저는 곧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한다면서요, 정한수 아니 떠놓고.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네. 할머니들도 4.3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었고 일제가 우리나라 이제 일제 식민지가 시작될 거라고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인생들을 계속 뚜벅뚜벅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오셔서 지금 8, 90 되신 분들을 전 만나고 있거든요. 할머니 60대도 70대도 할머니지만 제가 할머니라고 칭함은 지금 이제 80대, 90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제 저에게 없는 인간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력. 예, 그러니까 세상이 싸그리 무너져도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몸소 인생에서 증명해 오신 분들을 저는 정말 그 증언처럼 듣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조금 이렇게 보여도 소심하고 겁쟁이고 해서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까 했을 때 8, 90 살아오신 분들이 어떤 다시 쓰러졌던 거를 무너졌던 거를 일으켜 세웠던 방법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를테면 뭐 전기가 다 나갔다. 화장실에 뭐 물이 끊겼다. 작은 거에서부터 진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면 뭐 씨앗이 없는데 씨앗을 어디서 옛날에 빨래 세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빨래를 했었냐. 뭐 그런 진짜 자질구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애인이 저를 떠나갔는데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지는 좀 얘기가 이제 멀어지지만 요즘 할머니들에게 제가 청춘의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걸 해요. 네. 할머니들 상담소. 그러면 여러 전국에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고민을 이제 할머니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뭐 그 중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세월호 유가족이었던 분들이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안 되지만 이런 여러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4.3을 겪으신 할머니들께서 주시는 위로라면 제 자식을 잃은 슬픔도 조금 할머니 말이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해서 할머니들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그러면 이제 정말 진정한 위로가 뭔지는 제가 느꼈던 게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럼 이제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이제 제가 녹음해 온 거를 들려드리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유 그러게 말이다로 시작하는 한숨의 표현 같은 말인데 아이고 귀여워 한 다음에 내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니?부터 시작하시거든요. 함부로 서툰 위로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내가 이제 근데 사실은 나도 이렇게 해서 누가 죽고 누가 죽었지만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줄 때 그것이 이제 다른 공간이지만 만나서 저를 매개로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좀 풀고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질문이 뭐였지? 지금 여기서 점점 멀어지는 아니 우문현답하고 계십니다. 네. 예, 어쨌건 뭐 다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딱 묶였다는 거. 일단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큼직큼직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뭐랄까요,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예의 혹은 이게 뭐라고 얘기해도 귀에 안 들릴 거라는 걸 본인의 생각으로 아시니까 왜 그 팽목항에도 가면 내가 그 맘 아오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조심하게 만들고 하는데 할머니들의 살아온 환경 저는 제주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약간 죄송하지만 빡센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할망은 희망이라는 정신지 작가의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이해가 가요. 음. 정말. 그러면서 너무 대단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제주도라는 저는 이제 만화 아일랜드로만 제주도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글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 위로가 전국으로 우리 청춘들에게 또 많이 통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 작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인터뷰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할머니들이랑?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는 뭐 인류학이나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네. 인터뷰를 하고 구술 생애를 해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고 그 지역을 기록하는 거는 이제 제가 배워서 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장 힘들 때 와서 그냥 뚜벅뚜벅 지금도 사실 뚜벅뚜벅 걸으면서 목적 없이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래요. 학창 시절에는 이제 연구자일 때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났지만 지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자체가 저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이 아니면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곧 하늘나라에 가시는 게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때도 이제 제일 힘들 때 우연히 걷다가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제가 제주어도 하고 하니까 너는 뭐 결혼했냐? 그러면 내가 막 할 뻔했는데 얼마 전에 차연마 씨 막 이렇게 하면서 차였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또 아이고 걔매 이렇게 하시다가 아유 그래도 너는 괜찮다 아직 젊으니까 내 남편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내 눈 앞에서 총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지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마치 총성이 울린 것 같은 충격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다른 할머니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은 어디 끌려가서 어떻게 죽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저의 작았던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슬픔 이게 갑자기 쪼그라들면서 할머니의 슬픔에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근데 그게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은 너무 연약하고 정말 켜켜이 쌓이는 이 밀도 높은 그래서 이제 돌처럼 정말 현무암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만 단단하고 또 쓸모 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건강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목적 없이 걷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거구나. 목적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겠죠. 이제 제가 원한 것만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분들의 일생을 적는 그런 일을 했겠지만 저는 책도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쫙 그 기술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다 만났냐. 이를테면 화장실이 가고 싶지도 않은데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들어가서. 거짓말을 쳐서라도 할머니랑 만난다던가. 이거 전석순 작가 책 중에서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치는 거다라고 예, 거짓말을 쳐서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만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가야 이게 공평한 구술사가 된다고 저는 언젠가부터 느껴서 이제 구술담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 간에 그게 이제 중요한 저는 이제 더 이상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내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치면서 만나다가 10년만 해야지 했는데 이제 9년이 된 거예요. 어머머. 네. 그 총 만난 할머니들이 삼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주 이제 처음에 이제 신문에 투고를 했었어요. 거르멍, 보멍, 드르멍이라고 해서 지역 신문에 이렇게 투고를 하다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반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라디오에서 또 1년 반을 또 하고 지금 이제 KBS 제주에서 지금 5년, 6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할머니들을 한 명만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진짜 몇백 명 좀 더 있으면 스쳐 지나간 사람 한 1000명 되지 않나 이러네. 정말로요? 근데 그거 뭐 자랑할 만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진짜 제 꿈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제가 막 지나가면은 아이고 조잘조잘 지나간다 하면서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저는 제주 할머니들 사이에서 얼굴이 좀 알려져 있어서 BTS잖아요. 제주도 가면 시장을 못 지나가요. 벨롱장을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너무 할머니들이 붙잡아서. 저는 지금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꿈이 진짜. 뭐였습니까? 할머니들과 이제 할머니들의 셀럽이 되자. 맞아요. 할머니들 덕분에 저희도 서울 책보고에 또 초대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영광이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시건방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할머니들로 인해서 뭐 부와 명예를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함께 저랑 살아있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저한테는 전성기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쌓아서 제가 책을 수천 권을 쓴다고 한들 그분들이 없으면 그분들께 직접 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궁금한 거를 살아계실 때 물어보실 수 없다면 저는 지금을 전성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가서 화장실 간다는 거짓말을 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좀 잘 사용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 문학주간 때 정신 작가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성 할망들에게 다가가는 대화법과 할아버지들에게 다가가는 대화법도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나중에 또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죠? 떠나가시면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근데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멋있다.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중간에서 먼저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식이 8남매였는데 이제 6남매다. 아니면 내 남편은 일찍 언제 죽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많이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를 쭉 따지면 진짜 8, 90까지 인간이 어떠한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는 큰 사고나 그런 거 없이 살아남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복 받은 거죠. 네, 맞아요. 진짜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질문이 뭐였죠? 제가 요즘 기억 좀 괜찮습니다. 뭐 지금 질문을 안 해도 그냥 조절조절 하시면 다 맞는 말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좀 힘드신 아니, 부분이 궁금해졌어요. 있지 않을까. 네, 마음 아프고 할 것 같아요. 할머니들 원래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고 나서 다음에 또 찾아뵈러 갔었을 때 안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래서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삼촌들을 찾아갔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삼촌이 노인정 같은 데 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갔는데 네. 그러면 할머니들 방에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뭐 비누가 젖어 있는지 화장지가 걸려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삼촌이 아직 계시구나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던 집이 언젠가 가면은 이제 비누도 말라 있고 화장지도 없고 뭐 거미줄이 쳐 있고 하면 어디 가셨구나 할 때도 있고 또 언젠가는 가면은 할아버지만 살아 계시고 할머니 먼저 가셔서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좀 일찍 오지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은 아프지만 네. 제가 이제 뭐 얘기하려 했는지 생각났다. 그러니까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떠나가신다는 게 저는 되게 축복할 일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90, 100살 넘어도 요즘 되게 건강하신 분들도 많은데 100살이 될 때까지 꼿꼿하게 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는 그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고 저렇게 죽어야지. 저렇게 죽어야지를 배우고 있어요. 좀 저렇게 죽어야지.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신지 작가 얘기 듣다 보니까 당신의 저무는 생을 축하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죽음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작가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성큼 또 팬데믹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게 단단하게 평상시에 메멘토 모리를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 작가님께서 이제 제주도 분이시니까 멀리 지금 해외에 오셨잖아요. 네. 우리가 알만한 그 어떻게 보면 힘든 말들을 많거든요.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제주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 가장 이렇게 자주 듣는 말은요. 자주 듣는 말. 할머니들이 처음에 제가 TV에 나오기 전에 누군지 모를 때는 얘가 누구라고 내 인생을 얘기해라고 약간 경계를 하시잖아요. 모두가 당연히 그러겠죠.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라든지 항상 아이고 개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는 여러분도 하시는 한숨 아이고 한 다음에 개매 게임을 같이 하자는 건가? 아이고 개매. 그러니까 개매 아니면 기억에 아니면 이게 뭐냐면 그냥 아유 그러게 말이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저는 이제 이게 과연 문을 열겠다는 의미인가 여기서 닫겠다는 의미인가 내가 얘랑 근데 이제 자기의 너무 기나긴 삶을 살아왔으니까 아이고 귀여워 내지는 아이고 개매
라는 말을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말까 하면서 회상을 시작하는 그 되게 감정이 서려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민 씨 오늘 뭐 요즘 어떠세요? 했을 때 요즘 마음에 이제 힘든 일이 있는데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긴 그렇고 그럴 때 아이고 개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말 자체로 나도 뭔 일이 있었구나.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내가 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머리로 판단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이고 개매.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 4.3이 전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70년 이후로 네. 70주년 이후로 그러고 나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살당 보민 사라진다. 그건 이제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살게 된다라는 이제 8글자로 자기의 인생을 압축해서 약속이나 한 듯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살당 보민 사라진다. 예, 속사정을 저는 듣고 있는 거고 네. 그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될 때 바람 소리가 되어 나오는 게 아이고 개매 이거라서 그냥 잘 쓰실 일은 없길 바래요. 근데 아이고 개매 하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할머니들께서 아이고 개매 이렇게 하면서 여는 말로 좀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본인의 얘기를 당신의 얘기를 하시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 우리 정신 작가님 덕분에 정말 말 그대로 할망은 희망이라는 책을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9년 차잖아요. 네. 이 좋은 일을 그러면 어떻게 1년만 하고 그만두실 수는 없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그러니까. 좀 들어볼까요? 저도 진짜 할머니들처럼 계획 없이 살아보자. 목적 없이. 목적 없이. 그래도 끝까지 완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10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80, 90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내가 할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오래 사세요. 100세 시대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개매. 100세인데도 너무 정정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 앞으로 10년 더 이제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하면서 할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망이 되어간다면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뭔가 한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신지 작가는 그러면은 청년 실업 이런 게 없네. 그냥 할머니 옆에만 있으면 지구가 멸망해도 전기가 다 정전이 돼도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지 작가에게 할망이 희망이네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희망이길 바라고. 예. 앞으로 이제 그 정신지 작가께서 희망하고 계신 것들 아니면 이제 바라는 것들이나 얘기하고 싶은 것들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죠. 정말 그 할망은 희망이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들은 그럼 하르방은 절망이냐? 막 이 편인가요? 아니 그만큼 이제 제주 남자는 뭐 게으르고 막 그 여자들 고생시키고 이런 좀 이런 모욕적인 그런 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제주도 하르방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인터뷰하면서 너무 들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뭐 이제 제주 남자는 게으르고 맨날 술만 먹어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주 4.3이며 여러 가지 말 못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살아계신 또 할아버지들에게도 친절하게 좀 이제 여쭙는 작업을 하고 싶고 정말 할머니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남기고 죽는데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죽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어떤 이야기를 남기며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굳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쟁 같은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신지 작가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할머니를 통해줘서 들려주는 얘기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가는 정신지 작가가 이렇게 쌓아왔던 큰 이야기 보따리들을 저희에게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망은 희망, 하라방은 절망 아닌 다시 또 희망 이런 책들이 10권, 20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서울 짱. 여기 서울 책보고는 더 짱. 좋습니다. 또 오쿠다이. 오프다잉. 고맙습니다. 오늘 정신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정신주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그때 그 시절 책방 여행 꽃 피는 책의 주인장이신 김혜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때 그 시절 책방 여행 꽃 피는 책의 김혜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김혜정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반대쪽에서 음. 꽃피는 책이라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 반대쪽 어디 반대쪽이세요? 네, 여기는 지금 동북쪽이잖아요. 여기 끝이죠? 네, 제 책방은 서남쪽에 있어요. 동네는? 양천구, 서울 양천구. 양천구입니다. 네네네. 잠깐만, 양천구라고 하면 굉장히 그 학구열이 뛰어난 목동이 있는 동네 아닌가요? 아 맞아요. 오. 목동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고 양천구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네네. 그 목동 언저리 주변부에 주변부에. 네, 초등학교 앞에 낮은 산자락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요. 뭐 국정원에 쫓기고 계세요? 지금 회사 얘기하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동네 이름? 학교 동네 이름? 네, 양천구 목이동이라고 되게 서울 같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 나지막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네, 아시네요. 알아요. 네네네. 예, 예, 그 쪽동 주택가. 가는 막 있고 주변을 다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주택가 있는 중간에 용왕산이라는 아주 야트막한 동네 산이 있고, 그 바로 아래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그 정문, 양화초등학교 정문 앞에 저희 책방이 바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씩 지금 네. 뒷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양화초등학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책방 이름이 꽃 피는 책이에요. 네네네. 책과 생물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소개, 뭐 컨셉이 그런 건가요? 네네. 꽃피는 책이란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 꽃하고 책이 있는 공간인데, 꽃이 항상 피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식물이 항상 꽃을 피우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책에 좀 방점을 두면은 책 문화가 활짝 꽃피는 공간. 오, 좋다. 네, 그래서 네, 왜요? 꽃피는 책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책방이기도 하고, 그 저희가 꽃이랑 식물을 파는 식물 가게이기도 한. 네. 꽃도 파세요? 네네네, 그런 오. 공간입니다. 그러면 혜정 쌤 제가 뭐 가서 꽃 산다 그러면 포장도 이렇게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럼요. 꽃다발, 꽃바구니 그런 것도 포장도 해드리고, 또 식물을 잘 기르는 방법이나 이런 가드닝 그런 강의도 하고 있고. 우와. 네네. 그러면 이 말이 맞네요. 서점명 꽃 피는 책 그리고 숲 공작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숲 공작소가 그런 뜻인가요? 네네. 이게 그 책방과 꽃집을 더 아우르는 큰 개념이 숲 공작소인데요. 저희가 주제가 전체 책방의 주제가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자연이라는 주제로 책들을 큐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자연 식물을 주제로 하는 식물 뭐 판매나 가드닝 수업도 하고, 더 크게는 아까 저희 책방이 산에 가까이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실내 공간을 넘어서 그 산 전체가 저희의 그 공간이거든요. 산에 나가서 네, 숲을 무대로 그 안에 숲속에 가서 뭐 독서 같이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림책을 보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숲을 활용한, 아니면 숲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게는 요만하지만 난 뒤에 네. 걸 다 샀어. 맞아요. 다 이용하겠어. 맞아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3년 넘고 4년 차를 이제 향해 가고 있어요. 박수 드려야 됩니다. 3년이 고비인데 네네네. 4년 차가 됐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어느덧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네. 그런데 실제로 크게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면서 했었어요. 네.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은 책방 하시는 분들, 독립서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책방지기님들, 여기 서림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흠집 내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책을 사러 오신 분이나 판매하시는 분은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들은 없나 봐요. 네네. 물론 사람 때문에 힘드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사람이 또 치유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또 항상 저는 뒤에도 할 얘기지만, 제가 재밌고 제가 좋은 것만 하자. 좀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네. 내가 좋아야 이걸 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네. 동네에 뭐 여러 예술가분들이나 공방 선생님들이나 책방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혼자 책방을 운영한다는 느낌보다는 뭐 마을에서 같이 한다? 사랑방? 그런 느낌들이 커서 힘든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들 때 또 쫓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산이 있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연들이 우리 김혜정 대표님께서 요 이제 꽃 피는 책을 잘 운영하실 수 있게 온 우주가 도와서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 큐레이션을 그러면은 아까 자연 관련된 걸로 다 하신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 자연이라는 큰 주제 안에도 세부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식물, 뭐 숲, 그다음에 뭐 농사, 텃밭 이런 주제들도 있고, 생태, 지구 환경 이런 주제도 있잖아요. 또 정원. 그래서 그 자연이라는 큰 주제 안에 다양한 세부 주제들이 있고,
그 주제에 맞는 책들을 저희가 이제 선별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별도의 프로그램을 좀 세분화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 프로그램도 다 이로 관련된 활동들인데요. 네. 아이들하고는 동네 숲에 가서 뛰어놀고 오. 그걸 가지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한 3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인문학당이네요 정말. 네네. 그리고 어른들은 산책을 한 다음에 뭐 식물 관찰하거나 풍경 관찰한 것들을 그림 그리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관련 이제 독서 모임, 이런 책 생태책 읽는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주로 대부분의 활동도 다 이렇게 자연과 연계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 하셨을 때는 또 이제 뭐 네. 구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모객 활동하는데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네. 저의 욕구에서 시작된 활동들이 아니라 좀 동네 분들의 욕구에서 시작된 활동이어가지고, 오. 그리고 다 되게 오랫동안 해오는 활동들이에요. 진짜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온 활동들인데 점점 참여자들도 많아지고 그래요. 그 모임의 그런 내용도 좀 더 깊이 있어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나누면서 혜정 선생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한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빠져들면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저는 너무 어색해가지고 지금. 진짜요? 네네네. 너무너무 말씀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놀러 생각이 오세요. 듭니다. 네네, 놀러 예. 오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등산, 뭐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캠핑 같은 거 네, 이런 네. 것들 좀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서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자연 친화적인 책들을 많이 파십니까? 네네. 그런 이제 이 코로나 전보다 혹시 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아니고. 근데 확실히 관심이 많이 늘었다는 건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네. 저희가 식물도 판매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식물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한번 나도 식물을 길러볼까? 내가 자연에 나갈 수는 없으니 자연을 우리 집 안으로 조금 끌어들여 볼까?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리고 워낙 지금 뭐 실내 식물 기르는 거나 네. 이런 것들은 워낙 인기가 최근에 확 올라갔어요. 맞아요. 네. 그 이제 눈에서 보이는 초록초록함이 있으면 굉장히 또 안정도 되고 네네네.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식물 저승사자라고 내 손에만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계신데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잘 키우시는 편이세요? 저는 잘 키우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꿈이네. 네네. 저희가 네. 그 공간이 그 식물 안녕소라는 또 소 제목이 있어요. 식물 안녕소? 그러니까 오. 우리 동네 식물의 안녕을 책임지는 식물 안녕소라고 해가지고 식물을 잘 기르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네. 식물이 아프면 찾아오면 조금 고쳐드리는 식물 병원 역할도 하고, 또 어디 동네 분들이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실 때 식물을 좀 맡아서 돌봐드리는 식물 호텔 역할도 하고, 좋다. 네,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네요. 진짜 내가 살려주세요 선생님. 네네네. 딱 와가지고 네. 이 집에만 있으면 네. 예뻐지고. 많이들 데리고 오세요. 그렇구나. 네. 이거는 돈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하루에 뭐 얼마씩 받나요?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냥 돈으로 받지 않고 뭐 물물 교환? 네네. 그런 게 많아요. 재능 교환? 진짜요? 이런 방식으로.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동네 미술 선생님이 이제 임신을 하셔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셔가지고 그 미술학원에 있는 식물들을 제가 돌봐드렸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그려가지고 저희 쪽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전시를 좀 해놓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네. 이거 진짜 동네 사랑방이고 또 동네 예전에 하던 그 복덕방이기도 하고 그죠, 미용실이기도 하고. 네네네. 정말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입소문 나고 그러면. 네네. 그런데 워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숲 활동이 기반이기 때문에 네. 제가 공간에 있는 시간만큼 또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움이에요. 그 밖에 나가 있으시는 동안은 그러면 오고 싶어 뭐 전화. 그럼 제가 그냥 번호 알려드려요. 번호 알려드리고 열고 들어가서 보세요 이렇게. 네네네.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요. 네. 필요한 책 가져가시고 입금해 주시면 돼요. 네네. 독립분들이 또 이미 많이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네, 아이들도 많이 다 알고 있고. 그렇구나. 네. 와, 이거 되게 좋은 어떤 이게 뭐랄까 외상 문화가 아직까지 네네네네네. 남아 있는 그런 업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돈이 입금이 안 됐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제가 또 까먹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전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실례지만? 전에는
방송 작가를 오랫동안 했었고, 그래요? 네, 네. 네.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를 오랫동안 했고, 다큐멘터리. 네, 지금도 간간히 들어오는 일들은 같이 네. 하면서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책방이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예. 네, 초기에는 방송 일을 열심히 해서 네, 메꾸고 월세를 메꾸고. 내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손님들도 많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사랑해 주시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네네. 제일 먼저 오셔서 책 고르는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은 그 사장님 저 책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많이 어떤 계세요. 책을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책 제목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네네. 예. 그 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책방에 오셔가지고 주로 이제 자연에 관한 관심, 초기 처음에 이제 어떤 쉽게 읽을 책들, 주로 어려운 책들 찾는 분들은 안 계시고 네네. 쉽게 읽을 책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그런 책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우선은 제가 읽고 좋았던 책들을 소개해드리게 되잖아요. 요즘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책이 지금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는 향물을 따으며라는 굉장히 잘 쓴 책이죠 이거. 네 그렇군요. 압니다. 네. 네네네. 제가 작년에 읽을 책인데 네. 아직 이 책 읽은 뒤로 이 책을 능가할 책을 아직은 못 만났어요. 네. 서평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책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 저자가 그 과학자이면서 어머니잖아요. 네. 어머니로서 이 딸을 기르는 마음에 빗대서 이 대지의 이 어머니 자연이 이 만물을 길러내는 그런 마음을 빗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학서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숲일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곳곳에 그 되게 가슴을 울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자연에 끌리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쉽게 풀어져 있어가지고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또 시집도 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저희가 겉으로는 생태 문학 서점이라고 해서 문학이 너무 작기는 하지만 네. 그 생태 문학 특히 시를 많이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쓴 시를 보면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연의 어떤 요소나 풍경이나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얻고 쓴 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들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요즘엔 산책시라고 많이 하죠. 산책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시들. 그렇군요. 이 책들 이게 좀 두께를 보고 좀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뭐 한창 때 우리가 무슨 랩걸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자연 친화적인 책들 그리고 소개하는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 향물을 따면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정말 맞아요. 읽기 수월하고 그러면 자연 관련된 책들을 미리 다 읽어보시고 권해주시는 거네요. 제가 권하는 건 다 읽고 권해드리는 거고 제가 읽어보지 않은 책들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쪽 관련된 신간이 나오면 네. 최대한 제가 좀 읽어보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책들을 요즘 보니까 기후 관련된 잡지도 나오고 네네네. 최근에는 저는 이제 바다에 있는 산호의 삶에 대한 네네네네. 그런 책들도 나오고 맞아요. 해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자연을 좀 가만 냅두자 이렇게 네네네네. 생각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책들 많이 읽으시면서 소개해 주신 반응이 어떤가요? 네네.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후와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다 피부로 실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없던 분들도 관심이 워낙 커져서 네. 먼저 찾아와서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전엔 저희가 이제 생태 책 읽기 모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엔 처음에는 이제 막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갔다가 일자 해가지고 읽는 경우가 많았다면은 요즘은 먼저 사람들이 가져와서 이거 같이 읽어보자 하는 그런 활동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자연 딱 이렇게 시작하면 제일 먼저 레이첼 카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인 구달이나 맞아, 뭐 이렇게 맞아, 이제 맞아.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그분들도 실천을 좀 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 책 읽기 모임에서 단순히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네. 실천 미션들이 있어요. 오. 이번에는 같이 이런 거 같이 해보자. 음. 다음 지나면은 다음번엔 이런 거 같이 해보자. 라고 하고 또 아니면은 서로 그 노하우를 조금 공유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좋은 어떤 뭐랄까 활동가 너무 활동하는 분위기 너무 좋은 서점이고 진짜 정말
꼭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에 남는 방문객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저희는 이제 학교가 바로 책방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정문이. 앞에. 네, 그러니까 저희 책방 자리가 원래 문구점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그 교문에서 나오면은 바로 책방이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막 그 학교 시간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네네. 놀다 가는. 약간 불량식품 저 좀 샵인샵으로 팔아볼까요?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뭐 오락 게임기 막 이런 거 많이 받았지만 저 캡슐 그렇게는 안 같은 거 하고 좀 해볼까요?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아이들이 와서 숙제도 하고 가고 그림도 그리고 가고 그래요. 뭐 책도 보고 가고 제가 보라고 하진 않는데 그냥 아이들이 오면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물도 주고 가고 식물에 물도 주고 가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공간에 이렇게 가끔씩 죽은 식물을 이렇게 슬쩍 놓고 가는 화분을 버리고 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버리고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르다가 잘 안 됐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처치 곤란한 것들을 이렇게 놓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도 그런 게 이제 화분이 하나 있어서 다 죽은 화분이었어요. 그냥 보기에 그 가지만 덩그러니 있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 공간 한쪽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제 책방에 자주 오는 7살 아이가 오면 항상 물을 한 번씩 쭉 주고 가요. 근데 거기에도 죽은 식물에도 계속 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거기는 주지 마. 거기 다 걔는 죽은 아이야. 안 줘도 돼.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그 7살 아이가 여자아이가 계속 이렇게 정연이가 계속 이렇게 물을 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동이네요. 싹이 나서 지금은 그게 한 2년쯤 전의 일이거든요. 지금은 제법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좀 사고 싶어 하세요. 예쁘게 자랐어요. 또 예쁘게 자라서 이거를 조금 사갈 수 없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걔는 제가 지키고 있어요. 아직. 정연이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정연이가 계속 와가지고 한 번씩 보고 가거든요. 찾고 가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정연이한테 선물을 한번 슬쩍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선은 조금. 그 정연이의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건드시면 안 돼요. 예. 정연이가 지금 9살이 되었어요. 2학년. 언젠가는 정연이가 6학년이 돼서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면 그때는 또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런 아이들도 있고. 진짜요? 네네네. 3년이 됐으니까 4년 차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재밌습니다. 우리 김혜정 대표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꽃피는 책이라는 서점이 손님들에게 어떤 서점으로 기억되길 바라고 앞으로의 계획, 진행사항 좀 들어볼까요? 제가 올해 되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못한 게 더 많아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간혹 이제 뭐 어떤 책방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약간 큰 나무 그늘 같은 책방. 동네 가면은 큰 나무 아래 이제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박도 썰어 먹고 막 수다도 떨고 하는 공간 있잖아요. 평상 같은 거 놔두고. 정자 아래 같은 공간. 근데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생각은 그런 공간으로 기억이 되기보다 그냥 있을 때 책방이 있을 때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이랬던 공간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진 다음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해 주는 공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공간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좋네요. 그렇게 돼서 정연이 나무도 있고 뭐 미숙이 나무도 있고 뭐 신지 나무도 있고 정미 나무도 있고 해적이 나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꽃피는 책방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참 맞습니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혜정 대표님 힘내시고 계속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가 필요하면 또 방송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분명히 이렇게 따뜻한 대표님께서 쓰시는 글은 많은 사람들의 울림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저 되게 와보고 싶었던 공간인데 또 좀 물리적으로 조금 멀어서 좀처럼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같이 와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인터뷰를 하면서 또 한 번씩 그 책방에
책방의 그런 일상이나 책방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또 너무 좋았고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꼽히는 책이 1호점, 2호점, 3호점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의정부 경기도에서 수원 끝까지 더 3호점, 4호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김혜정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 책방 여행 김혜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김혜정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전석순 작가님 모시고 그 시절 그 문학 이야기에 대해서 또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때 그 시절 이제 소설가 전석순 선생님 모시고 문학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문학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좀 해볼까요? 어떤 책 갖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책은 김재영 작가님의 코끼리라는 소설집인데요. 오, 코끼리. 네, 요 책은 요즘 다들 한 번씩 보셨어요. 가장 핫한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누가 제일 오징어 대왕 오징어랑 많이 닮았나? 어떤 네. 장면에서 우리가 코끼리가 나오나요? 만약에 오징어 게임 참가 제의 받으시면 혹시 참가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어때요, 석순 네. 쌤? 저는 딱지치기에서 이미 안 할 것 같아요. 딱지치기 못해요? 못한다기보다 누가 나한테 5만 원을 공짜로 줄 리가 없어. 이렇게 의심이 돼가지고 딱지치기서부터 안 통할 것 같기는 해요. 거짓말 치는 게 그렇죠. 딱지보단 거짓말을 치는 게 더 나을 훨씬 것 같아요. 낫다. 정신희 작가님이랑 손잡고 한번.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 딱지치기나 이런 거 보면 저희 댓글이나 이런 거 그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댓글들 이런 거 보면 네. 그 물 먹이세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잘 치는 방법. 잘 치는 방법에 물을 먹이고 이제 끈적끈적하게 붙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코끼리는 뭐 어디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근데 오징어 게임은 다들 참가를 안 하시겠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비현실적이기도 한데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은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또 사람들이잖아요. 사정들이 있죠. 네. 맞아요. 탈북민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이 다뤄볼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도 같이 참여를 하죠. 알리. 네. 그래서 알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네. 게임 자체는 비현실적이지만 그들의 사연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 알리라는 캐릭터를 보다가 알리를 내가 어디서 다른 데서도 봤는데 하다가 생각난 소설이 바로 오늘 이 코끼리라는 소설에서 봤었어요. 여기도 공교롭게 외국인 노동자 알리가 등장을 합니다. 같은 이름이네요. 예, 주인공은 아니지만 같이 등장을 해서 그때 네. 제가 외국인 노동자 중에 알리라는 사람을 기억이 났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에도 공교롭게도 알리라는 인물이 같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오징어 게임을 보시고 이 소설을 읽게 되시면은 또 외국인 노동자 알리의 사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코끼리를 왜 골라 오셨는지 어떻게 먼저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코끼리라는 소설에는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소설집인가요? 네, 그래서 표제작 단편소설이어서 아마 짧은 분량이어서 쉽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에는 일단은 네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네팔 아버지. 근데 네팔에서는 천문학자였어요. 오. 근데 좀 학자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는 뭐 전국 공장에서 상작 공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네. 그리고 조선족 어머니가 있지만 역시 또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미 집을 나가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 사이에 있는 한 소년이 바라보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13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도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돼지 우리를 개조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 쪽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정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쿤이라는 인물은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별거 아니라는 듯 아직도 3개나 남았다고 얘기하는 인물이고요. 비제 아저씨는 아들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 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돈을 들고 튀어요. 아유. 그래서 이 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분분투하면서 약간 슬퍼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알리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알리가 오징어 게임과는 달리 이 돈을 훔친 사람이 이 알리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알리가 돈을 훔칩니다. 어. 그리고 인도에서 온 노랭이라는 또 캐릭터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랭이라는 캐릭터는 유일하게 성공한 캐릭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인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노랭이 한 명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랭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색하고 이러면 저거 노랭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얼굴 색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랭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 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랭이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군요. 굉장히 좀 날 서 있는 시선이고 또 네. 욕도 하고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이 소설이 나온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예. 처음 발표됐던 건 2004년도에 발표가 되었다가 책으로 묶인 거는 코끼리란 책으로 묶인 거는 2005년인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17년 정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랑 같이 나란히 두고 보면은 지금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시각도 별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책도 있죠.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의 인생,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상은 많이 올라갔지만 네. 요 속도에 이런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올라오는 게 좀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네. 글쎄요, 우리 4천만이니까 뭐 한 4만? 4만 정도. 많이 불렀나요? 너무 적게 부르셨어요. 저 너무 적게 불렀어요. 네. 4만이?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만 12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 많네요. 근데 건강보험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미등록된 외국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5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정도면은 강원도 인구 정도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사과나 네. 이럴 때 이제 수확철이 되면 네. 외국인 노동자 분들의 힘으로 해내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주가 안 되니까 이동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냥 낙과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대단히 감사한 분들이시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면서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맞아, 하잖아요. 맞아, 3D 맞아. 업종에 대한 기피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업종을 대신해 주는 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기는 굉장히 해요. 많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었던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왜 다문화 가정이 지금은 많이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가 이제 학교로 전화 오게 되면은 이제 한국 아이들이 좀 잘 놀지도 않고 또 너무 낯설고 또 약간 좀 경계하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좀 농촌이나 이런 쪽은 역전됐다고 해요. 오. 다문화 가정 아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한국인 아이가 어. 좀 경계 대상이 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 사이에 학교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한국 아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약간 좀 소외되고 경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 분들도 또 다문화 가정도 이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만큼 또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혹시 알리라는 인물이 오징어 게임에서 사장님한테 요구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네. 혹시 뭐 요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거 달라고 월급 달라고. 네, 맞아요. 예, 월급 일단은 달라고 하는 거죠? 밀린 월급을 달라고 네. 하죠. 그리고 뭐지? 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또 하나는 치료비. 치료비, 네, 그래서- 다친 거에 대한 치료비. 네, 맞아요. 그래서 2가지를 요구합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한국인이라면은 월급을 달라고 하고 일한 대가를 달라고 하고 또 일하면서 다친 거에 대한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받고 사장은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새끼는 이거 네. 전화하면서. 그리고 만지면은 왜 만지냐고 소리치기도 음. 하고 그러죠.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지난 5년간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가운데에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이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당 5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거고 아이고. 그 액수가 무려 7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7조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의 월급이 지금 또 밀려 있는 거죠.
그리고 산재를 당하신 분도 지난 5년간 약 3만 3천 명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8천 명 가까이 산재를 당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치료가 되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이어서 많이 아쉬워한다고 하십니다. 진짜 그런 일 당한 사람을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진짜. 네. 고스란히 진짜 함부로 법정 아무데나 가서 쓰는 거 아니면 똑같이 받아야지, 진짜. 그래서 많이 좀 어려운 어떻게- 상황이기도 하고 또 너무 화가 힘들기도 나네요. 하죠. 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드린 외국인분들은 심지어 불법으로 오신 분들도 아니에요. 네. 우리처럼 일도 하고 세금도 다 내시고 보험료 다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전 예전에 어떤 그 선생님 인터뷰를 했는데 파키스탄 남편분이랑 네. 굉장히 좀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공항에서 남편을 잡더라는 거예요. 너 뭐야 이러면서 함부로 막 이렇게 그래서 제 남편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좀 시각을 공항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에서조차 붙잡고 하는 그런 거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공교롭게도 오징어 게임에 나온 알리도 파키스탄 사람으로 그렇죠, 나오는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인도 분이라고 해요. 근데 파키스탄인을 연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또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복장은 진행용 복장이잖아요. 분홍색에 이렇게 네. 요즘 아이들도 많이 입고 다녀서 참 눈에 많이 띄는데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혹시 그 직원들 숙소 장면에서 네.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주의사항. 네, 혹시 기억나시는 주의사항 있으세요? 뭐 이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함구할 것, 네, 말 그런 썰하지 내용도 말고 있었죠. 서로 말 섞지 말 것,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 아닌가요? 허락 없이 상호간에 대화하지 않는다. 어. 그리고 허락 없이 방을 나가지 않는다. 남정미에게 돈을 잘 빌려준다, 뭐 이런. 그런 주의사항도 들어가면 드라마가 더 잘 됐을 텐데 네. 그게 안 들어갔네요. 서로 말하지 말라고 네.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저는 약간 인상적이었고 충격적이었던 게 이미 쉬는 공간에도 CCTV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랬네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곤란해하죠. 네.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 조건들과 CCTV가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또 낯설지 않다고 해요. 계속 돌아요. 예, CCTV가 원래는 그 목적이 아닌데 뭐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상호간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좀 경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또 진행 요원의 또 입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조차도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낯선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 진짜 이런 책을 딱 보면 또 그 순간은 굉장히 괘씸해하고 이런 이씨 막 이러다가 또 까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평가하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네. 또 코로나19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많이 또 차별을 받는다고 하세요. 그래요? 비자에 따라서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되는 비자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고 단순해서 뭐 2, 3개월 정도 문제만 외우면은 뭐 보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한 어휘를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우리에게도 좀 낯선 어휘들이 많이 있었죠. 격리라든지 예. 또는 뭐 역학조사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또 예방 접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취약계층에 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에게는 영어로만 문자를 보내줘도 굉장히 수월하게 조심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겠네요. 늘 한국어로 오다 보니까 그거를 해석하는 게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에게도 어렵고 낯선 단어인데 외국인 분들에게는 또 더 낯선 단어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면들도 또 한번 고민하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코로나를 정의하고 그러니까 격리 뭐 반드시 없애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군대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닌데 군대 용어로 뭔가를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접근 자체가 이것은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걸 뭐 때려잡고 박멸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어디서는 모이지 않고 이런 질서를 좀 잡아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강압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또 한글로만 네, 얘기해주고 정말 전석수 소설가님 말씀처럼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이 책으로 많이 네. 느끼게 되네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거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지만 이게
이 소설이 쓰였을 때 당시의 일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특히 김재영 작가님이 이게 현장 조사를 열심히 하셔서 쓴 얘기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리얼리티도 많이 살아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만 깨닫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깨닫게 되는 맞아요. 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소설에서 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대화에서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쿤이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한테 불친절한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지. 너도 얼굴만 좀 하얗다면 미국 사람처럼 보일 텐데. 이렇게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다른 유튜브에서 한 실험이었었는데요. 외국인의 길을 물어보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인이 물어봤을 때에는 단 한 명도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프랑스 사람이었나 미국 사람이었나 헷갈리는데 백인이 물어봤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길을 알려줬다라는 아주 아쉬운 실험 결과가 나온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뭐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소설의 이 쿤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은 아니야 우린 안 그래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코끼리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깨우침 얻어야 할 것들, 이 문학 시간에 배워야 할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사실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틀린 게 아니라. 네,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할머니가 됐든 아니면은 뭐 여자 남자가 됐든 아니면 뭐 지역이 되었든 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쿤의 여기서 사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장면은 쿤의 얘기를 듣고 이 소년이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매일 밤마다 표백제로 얼굴을 세수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얼굴을 보면서 아 조금 하얘졌을까? 하얘졌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 미국 사람처럼 하얘지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한국 사람처럼만 노랗게만 돼도 참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매일매일 그 표백제를 세수를 하면서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네. 계속 각질이 일어나고 얼굴이 망가지는데도 이렇게 표백제를 세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소년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너네는 뭐 무슨 뭐 혁명도 제일 먼저 했었고 뭐 인권에 대한 얘기도 제일 먼저 했으면서 너네 동양인들 되게 혐오하잖아 이렇게 욕할 게 아닌 거예요. 네, 똑같죠. 우리도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그래요.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도 이방인이 되고 처절하게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현재의 모습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전석순 소설가와 그 시절 그 문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코끼리에 대한 작품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또 느껴볼까 좀 도움을 좀 받아봤습니다. 석순 선생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차별을 당하는 사람만 있고 차별을 하는 사람은 없는 사회. 너무 우리에게 한번 고민할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소설의 또 하나 또 슬픈 장면은 네. 손가락을 많이들 잘려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근데 그 손가락을 모아서 무덤을 만들어 놓는 손가락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서 이제 이 아이가 손가락을 묻으면서 이게 마지막이길 이제 다시는 누구도 손가락이 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로부터 거의 17년, 20년 가까이가 흐르고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소년의 기도가 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 무덤에 대고 빌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도 생각이 나고요. 네, 맞아요. 그 네. 책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가슴 아프지만 깨달음이 있는 책이었어요. 전석순 소설가와 함께 그 시절 그 문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석순 소설가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그때 그 시절 그 책 서울 책보고의 백민철 대표님 모시고 마지막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보이는 라디오 그 시절 그 책에 대한 얘기 헌책의 시간 여행에서 헌책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남자 백민철 서울책보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바람 맞고 오셨나 봐요. 이렇게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 아이고 뭐 새삼스럽게. 아이고, 헌책하고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려요? 네. 아니 이 헌책이 있는 서울책보고를 네. 너무 잘 꾸며주고 있어서 네, 안 가장 그래도- 잘 이끄는 수장이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크리스마스 겨울 맞이해서 예. 겨울 축제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예뻐요.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 월요일이 휴관일이라서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하면서 방송을 네. 하면서 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도 엄청나고. 네, 저희가 그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트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올해 트리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축제를 그 소복 소울 입고 오세요. 소복 겨울온 책 보고. 네. 소복소복 네, 갑자기 겨울온 책 보고. 네, 그 온이 따뜻한 온자. 오. 그래서 온기하고 막 이럴 그렇죠. 때. 따뜻한 오. 온자와 오다의 중의어로 해서 겨울온 책 보고로 해서 전시랑 크리스마스 전시 그리고 이번에 메인 전시인 헌책방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네. 헌책방 사진 전시회. 그렇죠. 그러니까 헌책방들 이제 사라져간 헌책방 지금 있는 헌책방들의 이제 사진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화책 전시. 네. 80년대 어린이, 2000년대 어린이와 만나다.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때 보통 지금 뭐 40대가 네. 어린이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과 아가들이랑.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동화책 전시와 또 이제 공연들 뭐 낭독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 공연, 여행 스케치도입니다. 가수. 진짜요? 네, 여행 작가 리모가 신간을 내서 같이 그때 우리 신간 리모 책도 예, 같이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게 사전 접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사전 신청을 이게 오프라인으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좀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지런히 신청하셔야겠어요. 네,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네네. 네,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크게 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에 처음 오프라인 12월 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딱 오늘 딱 들어오시면서 저희는 이제 딱 건물의 오른쪽 제일 안쪽에서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생방송하는 장소인데 보면 여기 이제 혹부리 연간부터 시작해서 제비도 있고요, 예, 호랭이도 붙어 있고요. 네. 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보던 전래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읽었었던 책들 그리고 그때까지만 읽고 다시는 안 봤었던 그런 나 이때 한번 읽었었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실 수 있으니까 서울책보고에 오시고 유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실 때도 신청 인원수가 조금 조절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크리스마스 트리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온몸으로 홍보하는 우리 네. 백민철 대표님.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때 그 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몇 년도로 가볼까요? 올해는 오늘은 1996년도. 1996. 네. 96년도 뭐 하셨어요? 96년도 고등학생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아니 연도 그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샀던 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였었는데 저는 그때 좀 읽었었던 책들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그 시절 얘기를 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책 안 읽기로 소문난 두 사람이 읽은 책들이 한 두세 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살펴볼까요? 1996년의 책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상반기 때 순위에 이제 존 머시 이야기하고 존 머시 이야기 뭐 계속 지금- 보는 아저씨. 네, 존 머시 이야기하고 네. 근데 하반기 때는 이제 아버지. 아버지. 네, 영화도 됐죠. 아버지 맞아요.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 그리고 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가 이제 그 전년도부터 해서 쭉 이제 베스트셀러로 오고 있었는데 요 세 책에 대한 그 세 개의 공통점이 어떤 키워드적으로 보면 위로? 위로. 네, 그래, 맞아. 위로라고 할 수가 같아요. 우리도 지금 전에도 우리 코로나 시대에 계속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고 네. 올해는 근데 이제 서점가가 보니까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관련된 장난 책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위로라는 그런 키워드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96년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1996년도 베스트셀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1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 쓰신 분이죠. 독일 저 작가입니다. 존 머시 이야기가 1위를 차지했네요. 이 책은 진짜 이 양반이 파트리크 쥐스킨트 이 양반이 제가 듣기로는 헤르만 헤세 이후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작가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분이 사진 한 장 말고는 굉장히 은둔형이었대요. 그래서 딱 한 장만 사진 찍고는 더 이상 뭐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조심하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향수 책은 읽었었는데 네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향수 맞아, 책을 맞아. 읽었었던 거는. 근데 뭐 존 머시 이야기는 안 봐가지고 존 머시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제가 안 읽어서. 네. 심리학이나 뭐 이렇게 인문학서적 그리고 자기계발서 이렇게 방송에서 하면서 존 머시 이야기를 한번 읽었었는데 이 존 머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걷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시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참전했었던 용사, 병사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라우마, 후유증, 가만히 방공호나 이런 데 참호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존 머시가 계속해서 걷거든요. 걷고 끝에 가서 나무 밑에서 밥 먹고 또 다시 걸어오고 결국에는 이제 존 머시가 끝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또 소년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이제 먼저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존 머시를 보면서 다시 깨닫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읽으셨어요? 네, 읽었습니다. 언제요? 최근에 읽었어요. 네, 그래요? 최근에 읽은 것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필경사 바틀비 뭐 이런 그게 거. 기억이 나나 했어요. 현대 인간의 어떤 괴로움, 외로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존 머시 이야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거 얘기거든요. 유명한 대사. 네네. 맞아요. 이 책이 그때 유행했었고 전 이제 읽어가지고. 아. 네네. 2021년 베스트셀러인 줄 알았어요. 자, 이 두 번째로 올라가 있는 베스트셀러는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라는 작품입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에 있나요? 서울책보고에? 네, 2권이 있어요. 아버지. 네. 요 아버지. 김정현. 요 아버지. 요 아버지. 요 아버지는 요것도 있고 이렇게 이건 이제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림으로 약간 이제 사파가 들어가서 나중에 얼마에 팔고 계세요? 요거는 2,000원. 저는 1,000원. 이게 더 비싸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양장이라서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김정현 작가가 경찰이셨죠. 13년 동안 굉장히 강력계 형사로 계시다가 끝내고 나서 이제 바로 이 책을 쓰시면서 조사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에 걸리셨었죠. 맞아요, 췌장암. 예, 그래서 딸내미한테 얘기 안 하고 맨날 술만 드시고 친구인 남 박사한테 췌장암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5개월 남았어 시한부야 얘기를 듣고 나서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괴로워서 말하지 말자 얘기하고 맨날 술 먹으니까 딸내미가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씨 이러면서 막 편지를 써서 줬는데 우리 딸한테 처음 받은 편지야라고 얘기를 해서 열어봤더니 막 이런 이렇게 해서 좀 속상해하고 이 시대에 책이 처음에 김정현 씨가 출판사를 이것도 똑같이 많이 찾아다녔대요. 그 당시 때도. 안 받아줘서. 그랬다가 그때 제목이 제가 원래는 이게 사랑을 위한 사랑이라고 원래 제목은 그렇게 작가분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라고 직관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히트를 친 그런 이제 소설이죠. 왜 사랑을 위한 사랑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이소룡인가 하는 여자랑 한번 이제 좀 마지막 불태우는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랑을 또 다시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 기증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런 소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 하나 있어요. 뭡니까? 췌장암은 무섭구나. 무섭죠. 네, 진짜 정말로. 되게 무서운 병이라고 하죠. 췌장암이라고 아는 순간 그냥 사기래요. 췌장암이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해서 주변에도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고 약도 식후 30분 하면 30분 시간 딱 맞춰가지고 드셨던 분이 계세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췌장암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죠.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췌장암에 대한 거를 그 시대 때는 잘 몰랐다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 무서운 그때는 사실 간암이라든지 그런 암은 알았어도 췌장암은 그때 생소했었죠. 맞아요. 이제 주인공 정수로 나온 아빠 이름이 정수인데 서기관이었을 테게 이제 서기관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이런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아버지 신드롬
아버지 막 붙잡고 많이 얘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어서 잘 뭐 이제 아빠한테 지원이처럼 욕하는 그런 툴툴거리는 그런 얘기들만 했었겠죠. 아버지 이게 베스트셀러 2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좀 읽었을 것 같아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거 읽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뭐 다 완독은 안 하더라도 이거 뭐 제목이 워낙 그때 서울대 법대였나 뭐 기억에 지금 변호사 하는 걸로 제가 알고 계신데 예, 지금 변호사 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막노동하고 늦게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20살 때 시작을 해서 맞아. 그분이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어가지고 그때도 아마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제목이 그때 4패 1KO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번에 실패를 하고 첫 번째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원래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이제 키워드나 공부 이런 거 들어가야 책이 또 팔리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니까 또 서울대를 또 갔고 네. 뭐 그러니 뭐 안 볼 수가 없죠. 안 팔릴 수가 없죠. 사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작가님들이 이제 고집을 부리시고 왜 우리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 기울여서 잘된 케이스가 위대한 개츠비잖아요. 위대한 개츠비. 스캇 피츠제럴드가 처음에는 그거 절대 안 된다 막 무슨 발키리오 말키리오 막 이상한 이름 있고 무슨 황금 모자를 쓴 사나이 뭐 이런 이름 엉망인 이름들 막 있었는데 그 와이프 젤다하고 출판사에서 그걸 밀었다고 하죠. 안 돼. 위대한 개츠비로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장승수 씨도 그리고 아까 전에 아버지 김정현 선생님도 네, 맞습니다. 다 출판사에다가 뭐 영화나 책이나 이 제목을 바꿔가지고 흥한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에 맞아. 이 책은 진짜 장승수 씨 얼굴이 있잖아요 책에 그 표지에 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이게 1996년 베스트셀러 3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이청준 소설가의 축제라는 작품이 올라와 있네요. 이 축제라는 작품이 있나요, 우리? 있죠. 예.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2,000원입니다. 6,000원짜리 2,000원에 판매하고 네, 2,000원. 6,000원짜리인데 2,000원. 축제는 이게 참 제가 할 얘기가 많은 책이긴 해요.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임권택 감독님 영화로도 되어 있어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표정인데. 이게 지금 알았어요. 이청준 작가랑 그 임권택 감독이랑 원래 서편제 같이 이제 하시고 그 다음 후속타예요 이게. 근데 이게 책을 쓰고 영화화된 게 아니라 그때 책 그 같이 공동으로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책하고도 영화하고 동시에. 네. 근데 이게 축제가 이게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장례식장 우리 옛날 그 시골 마을의 그 장례식을 이야기를 다뤄요. 거기에서 뭐 가족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영화도 감동적이고 소설도 정말 감동적이고 그 축제라는 게 사실 장례식인데 이게 반어법인 거잖아요. 어떤 그 소멸, 또 생성, 어떤 화합 이런 이야기를 다뤄줘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은 장례식이 정말 하나의 축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유쾌하게 영화나 책에서 이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축제가 이게 축자가 경사스러운. 네, 그리고 제자가 제사를 드리는 날의 그런 합성어예요. 그렇군요. 좋고 슬프고 기쁘고. 원래 축제라는 그 의미 자체가 신께 제사로 정상을 드리면서 어떤 그 제라는 그 종교적인 융합이 되는 그 하나의 옛날의 그 원시적인 그런 공동체적 문화 현상이었었어요. 원래 축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냥 행사 페스티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어원적으로 갔을 때는 되게 종교적인 게 깊은 게 축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 축제라는 말 뜻이 신에 대한 어떤 사랑의 증명이에요. 그래요? 네. 되게 예쁜 말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축제는 이게 어떤 삶의 어떤 역경을 일시적으로 잊고 어떤 그런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인간과 신의 어떤 교집합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축제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 이게 너무 그거게 제목이 잘 와닿아 있는. 그러니까 신에게도 말씀드리고 전 세대와 후세대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그렇죠. 인간과 신이 교섭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또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축제가 그 당시 때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기사는.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제가 기억했던 기사는 이게 소송에 한번 걸렸었어요 영화가. 그래요? 뭐냐면 축제 영화 포스터에 축제 글자가 이거랑 지금 다른 글자예요. 영화 포스터의 글자를 그 유명하신 어떤 그 분의 글씨 중에 되게 많이 써져 있는 그 미술작 글씨에 축자와 제자를 뽑아가지고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작자가 그거를 보고 소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 판결에서 법원에서 그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글자 하나당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영화사에서 그 원작자한테 이제 물어주라 하는 그런 이제 글자에 대한 어떤 저작권에 대한 그런 인식도 이때 영화 끝나고 나서 한번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획을 그은. 뭐 그렇죠. 뭐 획이라기보다 여러 가지를 뭐 이야기했던 책과 영화죠. 그렇군요. 1996년 베스트셀러에 4위에 올랐었던 영화와 동시에 소설이 써졌던 이청준 작가의 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 또 정보가 있었군요. 그리고 5번째에 올라와 있는 작품은요. 1995년작이죠. 양귀자 선생의 원미동 사람들로 유명한 양귀자 선생의 천년의 사랑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양귀자 선생님 너무 젊으시네요. 너무 젊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화면으로. 이게 상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천년의 사랑 한 권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이후로는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권에? 네, 두 권에. 두 권에 묶어가지고 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 천년의 사랑 이거 나왔을 땐 저희가 읽어볼 수 없는 그런 미성년 관람 불가는 아닌데 너무 보통 어른들의 부모님들이 얘기라.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그때 당시 때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천년의 사랑은 1,000년 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1,000년 후에 다시 이룬다. 뭐 이제 기, 환생, 운명론을 가지고 와서 쓴 연애 소설이다라고. 갑자기 천년의 사랑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뭡니까? 그 당시 96년도에 히트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은행나무 침대. 그 황장군. 황장군. 그것도 천년의 사랑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은행나무. 네, 그때 하야시 하야시 누구? 신현준 씨랑 그때 천년의 사랑이 그때 강재규 감독님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SF적인 것들 그런 이제 천년에서 이렇게 환생하는 그런 트렌드를 또 만들고서 했었었죠. 요 천년의 사랑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비련의 여인 오인희 그리고 인희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부잣집 남자 김진우. 근데 아이를 갖지만 부모의 반대로 김진우 씨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호련히 떠났는데 이 오인희 씨 앞에 나타난 성하상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1,000년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었다라고 얘기를 우린 1,000년 전에 나는 종이었고 당신은 되게 귀비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뒤에 판타지로 넘어가는 그런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죠? 네, 맞아요. 좀 천년의 사랑, 은행나무 침대랑 비슷한 내용. 이것이 5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6위, 7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6위는 노구치 유키오의 초학습법. 빨간색으로 한문 이렇게 초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 당시 때 그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랑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유행하면서 학습법 이제 했던 것들. 그런 그때 또 유행했던 게 그 기억나요?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전유성. 맞아. 그런 식으로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그런 류의 책들이 또 유행했었어요. 그렇구나. 96년도면은 제가 PC통신을 처음 했던 때가 97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이텔 나우누리 막 있고 그랬었을 때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지금 누구한테 인터넷 무작정 따라서 인터넷을 배우라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맞아. 그 당시 때는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배워야 되는 시대였던 거죠. 그때는. 정말 밖에가 파랗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란색. 기억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 그 한올이. 책을 제가 샀었어요. 이제? 꼬리에 드디어 나왔다. 그게 작가가 웹툰 만화 그랬어요. 이우일 씨였나 기억에? 한호림. 한호림? 쓰신 분이 그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오셔서 쓰신 분이고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약간 오리 닮은 그림 그게 아니에요? 이우일 작가가 아마 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고 1대인가 2대인가 그때 서점 가서 하도 그때 영어 공부에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샀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1장만 기억이 나요. 뒤에는 깨끗하고 수학 집합 새까만 것처럼. 그때 보고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하루에 요만큼만 한 문장만 외우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책을 보니까 하루에 한 30개는 외워야 돼 문장을. 거짓말이었어. 이건 안 돼. 어. 그림만 내 마케팅에 취향이야? 속았었어요. 아, 근데 네. 엄청 팔렸어요 그 책은. 맞아, 맞아, 그 맞아. 책도 여기 예전에 좀 있었는데 다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책 보고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 네. 책이. 예. 다시 이제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세요. 지금이야 뭐 이제. 영어 책이야 뭐 엄청 하루에도 뭐 수십 권이 쏟아져 나오는데. 영어 어디까지 외워봤니 이런 책들도 네. 있잖아요. 자 그리고 8번째 올라와 있는 책이 한 권으로 읽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네. 오. 아 있습니다 이거는. 요책 정말 말 그대로 조선 왕조 실록이죠. 한 권으로 읽는. 원래 이제 이렇게 한 권으로 읽는 세계사 맞아. 뭐 요거 이렇게 조그만 것도 예, 있고. 이런 게 유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바쁘잖아요. 맞아요. 한 권으로 뭔가 어떤 우리 그 지대널려처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요약되어 있는 그런 책들은 계속 이때부터 지금도 있잖아요. 이런 맞아. 거는. 그 요렇고 이제 여기 좀 줄여가지고 요만한 것도 또 나와. 약간 옆편 소설처럼 네. 조그맣게 막 좀 나왔다가 또 커졌다가 세계사로 갔다가 엽기 맞아요. 세계사로 갔다가 막 그런 책들이 또 나와 있네요. 이 책은 뭡니까? 9위에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하루야마 시게오의 뇌내 혁명. 아 이거는 뇌 그 분비 호르몬이 이걸로 인해서 과학소가. 인생을 바꾼다는 그런 이제 일본 이제 책 번역한 건데 네. 그때는 지금은 뇌과학이라고 해서 뇌과학자 뭐 김대식 교수님이나 네네네네. 뭐 많잖아요. 지금 정재승 선생님이나. 뇌과학자.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허황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으면은.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어떤 습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뀌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때 나왔었던 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뭐 물은 뭘 알고 있다 뭐 이런 책, 물에다 뭘 알아? 뭐 그런 책들도 물이 있었고 누구라? 그리고 막 네. 게르마늄이나 아니면 원적외선으로 뭘 살린다 뭐 그때는 이런 것들. 그때 뭐 자석 목걸이 같은 예, 거 많이 약간 이제 그때 약간 자석 뭔가 목걸이 팔고 막 그랬었죠. 게르마늄 그때 어, 한참 했었을 때. 인간이 뭔가 좀 의지하고 싶거나 아니면 네. 초월적인 관계를 조금 보고 싶어 했었던 그런 작품들. 내뇌 혁명도 네. 이거 뇌파로 인해서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화적이거나 전문화적이거나 과학. 그때는 과학적이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내셨기 도쿄나 때문에 이런 그렇죠. 걸로? 예. 많이 이제 되죠. 10위는요. 이 책은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막 이런 걸 해야 그 돼. 책도 원래 있었는데 다 팔렸나 봐요. 진짜? 원래 다 있었었거든요. 스티븐 코비 그래서 없어서 조사를 좀 했어요. 음. 스티븐 코비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 권위자입니다. 가족 공동체 전문가고요, 교사이고요, 조직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코비 박사가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선생님을 하시는데 코비 박사가 9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래요. 그리고 손자가 43명. 손자가 43명. 손자가 43명. 굉장히 풍성하게 잘 했는데 2003년에 좋은 아버지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아빠였대요. 이분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성공하셨으니까 이거 잘 실천 성공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요? 백민철 대표님 이거 지금 하고 계신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7가지 습관 이렇습니다. 1번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한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2번째 비전을 세우고 시작한다. 뭐 맞는 것 같아요. 3번째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한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4번째는 이기려고만 하지 않고 공동 승리를 팀원이랑 도모한다. 그건 아니네요. 저는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이겨야죠.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에요. 알았어요. 이기려고 해야지. 5번째는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이해한다. 이해시키기 가르쳐주는 사람이 전에 훨씬 더 이해가 안 되면 안 해. 성공하면 2개나 알았어요. 네. 6번째는 시너지를 창출한다. 시너지란 말 좋은 거죠. 그때 시너지란 말이 나왔었네요. 나왔네요. 예. 7번째가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건 성공을 못 하겠네 저는. 4개는 했으니까 4단계까지는 올라온 것 네.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AI가 지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찾아보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가지까지 찾아봤습니다. 베스트셀러. 네, 네. 뭐 96년도에 보니까는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정치적인 것들은 뭐 일단 배제하고도 우리 그 경제협력기구라고 맨날 뉴스에 보면 OECD 하잖아요. 예. 이 96년도에 첫 가입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요? 네, 그때 가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OECD 가입 10월달에. 네. 그때 지금 GDP가 몇만 불인지 3만 불인가? 지금 2만 몇 불. 그 당시 때 10,000불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또 훨씬 더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랬지 않았을까? 지금 뭐 2만 몇천 불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때 또 저는 되게 헷갈렸었는데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바뀐 게 이게 96년도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국민학교 졸업이거든요. 아, 선생님은요? 저도 국민학교 국민학교 졸업했죠. 국민학교 입학하고 국민학교 졸업했죠. 저 이후로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아, 예. 네. 이때 우리가 국민학교에서 일본 식민지 네. 잔재에서 그렇게 다시 독립을 해서 벗어났군요. 그때 그랬었고 보니까 백석 그 시인이자 소설가 네. 사망하신 해가 또 96년도더라고요. 96년에. 네. 뭐 96년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96년 아까 전에 이제 인터넷이 처음 우리가 이제 막 PC 나왔을 관련돼서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막 정보통신 강국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여러분의 1996년에는 이 베스트셀러와 함께 하셨나요? 예. 오늘 백민철 서울 책보고 대표님과 함께 96년도 베스트셀러와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스티브 코비까지 7개 성공하는 것까지 하고 딱 또 살펴봤어요. 오늘 네. 같이 해주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네. 지금 이렇게 실시간을 못하고 이렇게 녹화로 된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대면 행사들을 저희가 많이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연말에 가족들, 연인들 다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책보고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책보고의 백민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함께 하셨습니다. 좋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녹화 방송해서 전해드렸다는 말씀 다시 한번 죄송하게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또 이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오프로드로 여러분과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닝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류시화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요거 댓글 남겨주신 분께는요 저희가 최연 작가의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 2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 보이는 라디오 12월분은 마지막 주가 아닌 셋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12월 20일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2월 20일에 또 저희가 찾아뵙고 그 주에는 성탄절 맞이하는 서울 책보고의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인 12월 20일 월요일 셋째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전 지금까지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